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땅 투기 의혹의 아파트 부정 청약, 보좌진 갑질 같은 다양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아 청문회가 불가능하다는 게 야당 입장인데 청문회장 밖에서 하루 종일 대기한 이 후보자는 4분의 3을 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랬다면 오늘 같은 파행은 없었을 텐데요. 야당의 셈법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이 상태라면 청문회 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여론도 안 좋고 통합 명분도 이미 사라진 걸로 보이는데 어떤 결론을 내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청문회장 안팎 소식부터 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사청문회장에 장관 후보자 자리가 텅 비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해운 장관 후보자가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고 하루를 때우려 한다며 청문회 불가를 선언한 데 따른 겁니다. 우리 여당 위원장님 왜 이렇게 위원회를 이따위로 운영을 하십니까? 불법 증여, 로또 아파트 부정 청약 제출한 자료는 검증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허술한 자료로 그냥 면죄부 주는 청문회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청문회장 밖에서 대기하던 이 후보자는 자료 제출률이 75%라고 주장했습니다. 에휴, 과장이죠. 75%입니다. 지금 최대한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내고요. 하지만 실제 이 후보자가 낸 자료들 중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출이 곤란하다는 단 한 줄만 적힌 자료가 상당수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무성의한 자료를 뺀 실제 제출률은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도 부실한 자료 제출을 질타했습니다. 본인 자료는 좀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정보라고 이를 모두 또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유감입니다. 이미자 재경위원장은 결국 1시간 반 만에 자료 제출 관련 여야 협의를 주문한 뒤 정회했고 간사간이 협의할 수 있도록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정이면 청문회는 자동 산회됩니다. 모레까지 청문회가 추가로 열리지 않고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재송부를 요청한 뒤 임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임명 강행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하루 전인 어제서야 180쪽 분량의 추가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미자 위원장이 사흘 전 보이콧 가능성을 거론하자 뒤늦게 일부 자료라도 낸 건데요. 그 안에서도 논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변정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2023년 8월 이해운 후보자 장남은 세종시에 있는 국책연구원에 입사했습니다. 이 과정에 모친인 이 후보자 명의로 빌린 보증금 1억 6천여만 원짜리 세종시 전셋집에 무상거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지난 6일 이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전셋집을 사용하는 대가로 아들이 사용료를 매달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주택사용료 지불서약서와 이체 내역에선 해명과 다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입금일은 장관 지명 발표 일주일 전인 지난해 12월 21일로 돼 있고 게다가 27달치 월세금 1,080만 원을 한꺼번에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상거주 논란을 의식해 뒤늦게 임대료를 정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삼남이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닷새 더하게 된 이유도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일과 개시 후 출근, 즉 지각으로 경고를 받은 이력이 병적 기록표에서 드러난 겁니다. 주식 등을 물려받은 아들들의 증여세 납부 계산서도 뒤늦게 냈는데 야당은 누구 돈으로 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증여세 납부 현황 이런 부분은 사실은 증여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 후보자는 필요한 자료는 다 제출했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공천원금과 가족특혜 등 10여 개가 넘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의원이 돌연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바꾼 건데 그 과정에서도 최고위원회의 결정만으로 제명해달라고 요구하자 여의치가 않자 결국 스스로 물러난 겁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국회의원 제명엔 의원총회 의결이 필요한데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전정원 기자가 속내를 알아봤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예고하자 자진 탈당 발표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재심은 신청하지 않겠다면서도 자진 탈당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위 결정으로 제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굳이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면서 선배,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습니다. 정당법상 국회의원 제명엔 소속 정당 의원 과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삼선 중진의 원내대표까지 지낸 김 의원이 지도부를 향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한 건데 결국 지도부의 자진 탈당 요청을 받고 회견 3시간여 만에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당내에선 김 의원이 의원총회를 통한 제명 확정을 피하려 했던 건 향후 복당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란 시각이 있습니다. 민주당 당규상 복당 제한 기간은 자진 탈당이 1년, 제명이 5년입니다. 탈당하지 않고는 의총에서 제명 의결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명을 한 의총은 없습니다. 다만 징계 회피용 탈당으로 판단될 경우 최고위 의결로 사실상 제명과 같은 복당 제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앞서 이춘석 의원 땐 다음 날, 강선 의원 땐 당일에 탈당 뒤 최고위의 제명 의결이 이뤄졌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경찰이 김병기 의원 아내의 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 자택과 동작 구의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동작경찰서가 똑같은 사안에 대해 문제 없다고 결론 내린 지 17개월 만입니다. 경찰은 또 김 의원 차남의 대학 편입을 도와준 의혹을 받는 기업 대표도 입건했는데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수사가 빨라진 이유, 여의도 상황과 무관치는 않아 보입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병기 의원이 지난 2019년 지역구인 동작구의 한 닭발집 사장 부부와 찍어서 블로그에 올린 사진입니다. 김 의원의 전 보좌 직원은 당시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법인카드로 닭발집에서 선결제를 하면 김 의원의 아내와 차남이 그 돈으로 먹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모 동작구의회 부의장은 2024년 7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22차례 총 450만 원을 이 식당에서 법카로 결제했습니다. 당시 동작경찰서는 법카 유용 의혹을 무혐의로 내사 종결했는데 1년 5개월 만인 오늘 경찰이 김 의원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4일 공천헌금 혐의로 압수수색을 한 지 5일 만에 업무추진비 유용 혐의로 동작구의회를 2번째 압수수색했습니다. 김병기 의원 아내 법인카드 유용 입증할 자료는 찾으셨나요? 경찰은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계약학과 특혜 편입 의혹과 관련해 차남이 재직했던 중소기업 정모 대표를 업무방해와 뇌물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 의원은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1일 1 의혹이란 말까지 나왔던 이해운 장관 후보자의 직접 해명, 결국 듣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늘 낮 정회한 뒤 여전히 청문회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국회 현장 반장을 맡고 있는 최우정 기자와 뉴스 더에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이 후보자는 지금도 국회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후보자는 선서는커녕 오늘 청문회장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오전엔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만 있었는데 이해운 없는 이해운 청문회가 1시간 반가량 진행된 셈입니다. 이 후보자는 지금도 본관 1층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인 모레까지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있긴 한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다시 청문회 일정을 잡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럼 청와대가 일단 재송부 요청하고 사실상 안 되면 그냥 임명한다, 이런 건가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재송부 요청 기간이 열흘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이나 지명 철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청문회 대응과 추가 의혹 제기 여부를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선 임명을 강행하려는 분위기가 조금 더 앞서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근데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는 참여연대 경실련, 어떻게 보면 친여 성향이다 내지는 진보 성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부적격 판정했죠. 네, 그리고 부정적 여론도 또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9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자가 장관직에 적합하다는 응답 16%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의혹 상당수가 국민의힘 시절 벌어진 일인데다 실제 여권에선 이 후보자가 현 야당에서 공천을 5차례 받지 않았냐, 이 점을 강조합니다. 현재까지 대통령 지지율에 큰 변동이 없는 만큼 통합 실용 인사란 인상을 내는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하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선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3.1%로 같은 조사로는 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 길게는 향후 열흘 동안의 여론 추이가 임명 여부를 가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해운 후보자가 선출직에는 나왔었지만 이렇게 임명직이 돼서 제대로 검증받은 건 처음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감춰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예. 자, 김병기 의원 관련 내용도 한번 볼까요? 오전 기자회견까지 하지만 해도 자진 탈당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몇 시간 만에 왜 바뀐 겁니까? 3시간 만에 바뀌었는데 네. 이 의원총회에서 일단 동료 의원들 손에 의해 제명당하는 상황, 이만큼은 피해보려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이를 위해 최고의 결정만으로 제명해달라는 현행법과 배치되는 요구를 한 배경에 대해선 당내 의원들의 해석이 분분합니다. 당원 당규나 정당법을 잘못 이해한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는데 그만큼 당원 당규상 최종 제명 절차까지는 피하려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많습니다. 네. 결국 자진 탈당은 당 지도부가 요청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당 지도부에서도 오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는데 강선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무마 의혹과 연결되며 여권 전체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던 걸로 보입니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은 5.3%포인트 하락했지만 국민의힘은 내홍을 겪는 와중에도 3.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오늘 탈당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 수사 과정에 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더라도 무소속으로 표결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강선우, 이춘석 의원 탈당한 다음에도 제명에 준하는 조치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좀 지켜봐야겠군요. 맞습니다. 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여야 각 당의 내부 사정도 좀 복잡합니다. 민주당은 한 차례 무산됐던 대의원 당원 1인 1표제를 재추진 중인데 갈등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위해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 이런 반발이 나왔는데 정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유동 기자입니다.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공개회의에서 대의원 당원 1인 1표제 도입에 동의한다면서도 다음 전당대회 이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연임용이 돼선 안 된다는 걸 정 대표 앞에서 지적한 겁니다. 선거룰을 개정한 당사자들이 곧바로 그 규칙에 따라 선출된다면 셀프 개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자 이현주 최고위원이 추가 발언을 신청해 1인 1표제 이견에 해당 행위라는 표현을 쓴 박수현 수석 대변인을 직격했습니다. 해당 행위 운운하면서 입틀막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정신을 저버리는 것이고요. 정청래 대표는 별다른 언급 없이 회의를 끝냈는데 이번엔 강득구 최고위원이 회의장 밖에서 박 대변인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최고위원이 비공개 회의 때 어떤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민주당의 모습입니까? 심각합니다. 박 대변인이 오해지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한 발 물러섰지만 김민석 총리와 가까운 강 최고위원과 정청래 대표 측 박 대변인의 대리전이 시작됐다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1인 1표제 당원 개정 안건은 오늘 당무위를 통과했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초 중앙위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인데 반발 목소리의 확산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고유동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특검법 관철을 위해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하나가 되긴 멀어 보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 사과에도 불구하고 주류 측이 불만을 드러내면서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까지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단합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만 봉합이 쉽지 않아 걱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어제 소위 당원 게시판 논란에 사과하면서도 징계는 조작이고 정치보복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한 친한계 의원은 윤리위 결정 자체는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공은 장동혁 대표에게 던져졌다고 했지만 장 대표가 지명한 조광한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의 사과를 진정성 없는 말장난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악어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교원 영색, 교묘한 말과 꾸민 얼굴빛으로 더 이상 세상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도 자신의 공개검증 제안에 대한 답변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한 전 대표가 재심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일주일 뒤 최고위에서 징계 의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 당내에선 이런 상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단식하는 의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과하는 진심 그대로를 좀 믿어주는 줄 수는 없습니까? 리더들부터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일부 중진 의원들도 송원석 원내대표를 만나 한 전 대표가 오늘로 5일차를 맞은 장 대표 단식 현장에 찾아와 화합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예정됐던 윤리위원회의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 결정은 윤민우 윤리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으로 일단 연기됐습니다. 당내에선 윤리위 징계 결과가 이번 내홍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코스피가 12일 연속 오르면서 4,900선도 뛰어넘었습니다. 이른바 꿈의 5천 시대까지 100포인트 정도 남았는데요. 그동안 증시를 이끌던 반도체가 잠시 쉬는 사이 오늘은 로봇 관련 주식이 주가를 많이 밀어올렸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사람처럼 걷고 팔과 다리 관절도 360도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손끝으로 물체의 질감까지 느낍니다. 현대차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공개한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입니다. Atlas has 360-degree cameras, see in all directions, so it understands when people are approaching, which is part of our holistic safety concept. 시연 이후 외신들은 아틀라스를 가장 진보된 로봇이라며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평가에 힘입어 현대차 주가는 상승세를 탔고 오늘도 16% 넘게 뛰었습니다. 로봇 산업에서는 탑티어 업체라는 거를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3만 대로 휴머노이드 생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장의 신뢰는 매우 높다. 현대차를 필두로 로봇주가 질주하면서 코스피는 4,900고지마저 넘어섰습니다. 새해 4,200선에서 출발해 단 하루도 빼지 않고 파죽지세로 오른 결과입니다. 작년부터 끌고 왔던 강세를 보였던 주도주에 최근에 이제 자동차까지 로봇까지 추가가 되면서 주력 업종 간에 계속 손바뀜이 일어나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다만 짧은 시간에 급등한 만큼 일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최근 삼성전자 주식 1,500만 주 처분 계약을 맺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지금 주식을 내놓은 건지, 시장에 미칠 파장은 어느 정도인지 황병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황 기자, 홍 관장이 처분할 주식을 현금화하면 그게 얼마나 됩니까? 처분 계약일 종가 기준 2조 850억 원입니다. 주당 13만 9천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건데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 삼성전자 주가는 더 오르고 있기 때문에 현금화 액수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홍 관장이 왜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거죠? 수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삼성 오너 일가 2020년 고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12조 원 넘는 상속세를 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죠. 이 가운데 홍 관장이 납부해야 할 주식 상속세만 3조 원이 넘고요. 이재용 회장 2조 9천억 원, 이부진 사장과 이서연 사장도 각각 2조 원이 넘습니다. 너무 큰 돈이어서 한 번에 다 내기 어렵기 때문에 상속인 4명 모두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눠내는 연부연납 방식으로 납부해왔습니다. 기간은 2021년부터 오는 4월까지로 마지막 납부일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다만 그룹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식을 단 한 주도 팔지 않은 이 회장과 달리 두 자매를 비롯한 홍 관장은 주식을 팔아서 재원 마련을 한 겁니다. 상속인들 입장에 따라 전략이 나뉜 겁니다. 자, 그런데 홍 관장의 그 많은 주식이 시장에 나오면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한 번에 1,500만 주가 쏟아져 나오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다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계약 형태를 보면 유가증권 처분 신탁입니다. 소유자가 직접 거래하는 게 아니라 은행이 위탁받은 주식을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 파는 방식입니다.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개인이나 기관을 상대로 시간 외 대량 매매, 블록딜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삼성전자 주식 지금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주주가 주식을 그만큼 판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전 삼성전자 주가가 1% 하락해 홍 관장의 주식 매각 여파라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장중 15만 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첫 15만 전자 달성입니다. 전문가들은 홍 관장의 주식 매도가 삼성과의 상속세 납부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로 작용하면서 오히려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합니다. 상속세 납부는 예고돼 있던 거였고요. 오히려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의 가능성을 더 높게 판단해서 투자 자금들이 추가로 유입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이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 홍 관장이 내놓은 주식을 살 수도 있는 겁니까? 삼성전자는 지난 8일부터 오는 4월 7일까지 자사주 총 1,800만 주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했죠. 임직원 보상을 위한 거란 설명이었는데 시장에 나온 홍 관장의 주식을 사들여서 해당 주식이 다시 시장에 풀릴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추가로 자사주를 더 사들일 경우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네, 그 많은 주식을 내놔도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다 보니까 이 상속세 납부가 한 요인이 됐던 것 같군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일은 1년 중 가장 춥다는 절기상 대한입니다. 내일 그리고 이번 주 옷차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20도의 강추위가 내내 이어지면서 한파 피해가 우려됩니다. 자세한 날씨 상황 서울 여의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진 기자, 밤이 되면서 많이 추워졌죠? 네, 서울 여의도는 현재 영하 8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두터운 패딩을 입고 손에 핫팩을 쥐고도 온몸에 한기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조금 전 밤 9시를 기해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절기상 대한인 내일은 서울 영하 13도, 춘천 영하 14도, 파주는 영하 17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추위가 예고됐습니다. 체감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갈 전망인데요. 행정안전부는 오후 5시 한파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습니다. 행안부는 취약계층과 시민들을 위해 한파 쉼터 운영을 강화하고 눈이 올 경우를 대비해 제설 준비 점검에도 나섰습니다. 네, 갑자기 최강 한파가 찾아온 이유는 뭔가요? 네, 기상청은 한파가 오는 일요일까지 이어질 걸로 내다봤는데요. 북극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한반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입니다. 현재 한반도 상공의 상층에는 대기 흐름이 막히는 이른바 블로킹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찬 공기가 톱니바퀴 돌듯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당분간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이번 주에는 전국적으로 기온이 매우 낮은 분포를 보이면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서울의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13도 사이에 머무르고 수요일 새벽부터는 울릉도, 독도 최고 15cm, 제주 산간 5에서 10cm, 호남 서해안에 1에서 7cm의 눈도 예상됩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경찰이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건넸다고 진술한 김경 서울시 의원을 오늘 새벽까지 조사했습니다. 김 시 의원과 다른 주장을 펴고 있는 강선우 의원 전 보좌관도 불렀는데 진실을 가릴 대질신문은 무산됐습니다. 내일은 의혹의 핵심 강선우 의원을 처음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이낙원 기자입니다. 갈색 코트를 입은 김경 서울시 의원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걸어 나옵니다. 오늘 대질 조사는 거부하신 거예요?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은 어제 김씨 의원과 강선우 의원 전 보좌관 남모 씨를 동시에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씨 의원은 남 전 보좌관 요청으로 현금으로 공천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지만 남 전 보좌관은 요청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대질 신문을 하려 했지만 김씨 의원이 거부하면서 무산됐습니다. 경찰은 김씨 의원에 대해서만 오늘 새벽까지 추가 조사를 따로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공천 헌금 전달 시기가 4년 전이고 CCTV나 통신 자료가 남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금품 전달 정황 파악에 공을 들였습니다. 경찰은 엇갈리는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 사용을 고려 중입니다.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겠다. 충분한 정황 증거로 삼고 싶다라고 하면 거짓말 탐지 조사를 할 수가 있죠. 다만 김씨 의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내일 오전 강선우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합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김경시 의원이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보좌관 역할을 하는 정책 지원관에게 명품까지 대신 사오라고 시켰다는데 지난 3년 반 동안 정책 지원관을 가장 많이 교체한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김씨 의원 가족회사가 서울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허유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의회는 2022년 7월 제11대 시의회부터 입법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 지원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시의원 2명당 6급 직원 1명을 붙여줘서 입법 활동을 돕게 한 겁니다. 그런데 김경시 의원이 지원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 시의원의 지원관을 지낸 A씨는 TV조선에 업무 시간에 명품 제품을 대신 사왔다고 했고 또 다른 지원관은 샌드위치 등 밥 심부름까지 시켰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시의회 관계자는 김 시의원에 배정된 지원관들이 자주 그만두고 다른 지원관도 가기 싫어해서 3개월 가까이 배치를 못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김경시 의원은 지난 3년 6개월 동안 지원관을 7번 바꿔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서울시 의원 평균 지원관 교체 횟수는 1.4회였습니다. 김 시의원 가족회사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H의 오피스텔 2채를 280억 원대에 매각하는 등 특혜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김 시의원 측은 가족회사 특혜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했고 정책지원관 대상 갑질 의혹에 대한 질의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고속도로 요금소 인근에서 SUV가 가드레일과 충돌해 2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사람들은 모두 뒷좌석에 타고 있었는데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구자형 기자입니다. 검은색 SUV가 갓길에 찌그러진 채 멈춰서 있고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차량 안을 살핍니다. SUV는 어젯밤 9시 10분쯤 수도권 제일순환 고속도로 구리남양주 요금소를 지나자마자 가드레일과 부딪혔습니다. 원래 차단기가 있는 건데 차단기를 뚫고 그냥 밀고 들어온 거지. 차량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도 70m를 더 가서야 멈춰섰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과적 차량들이 되돌아가는 갓길로 도로 요금을 내는 차선이 아니었습니다. 차량 안에는 60대 남녀 4명이 타고 있었는데 뒷좌석에 있던 여성 2명만 숨졌습니다. 뒤에 안전벨트 안 했으니까 뭘 이제 조사를 해봐야 알아 이제. 전문가들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고가 났을 때 뒷좌석이 앞좌석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보미 앞을 쏠릴 때 앞좌석에 뒷붐을 붙이게 돼 있죠. 운전자석이라든지 보조석에 탔던 사람의 뒷머리를 때려버리거든요. 한 조사에 따르면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지난해 약 30%로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25톤 덤프트럭이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8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진 승용차가 인도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부서진 파편들이 가득한 도로 뒤편에는 대형 트럭이 쓰러졌습니다. 차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네요.
인천 남동구 수연 삼거리에서 8중 추돌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4시 40분쯤입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장수나들목을 빠져나온 덤프트럭이 신호대기하던 승용차를 추돌한 뒤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고 받친 차량들도 사고 충격에 튕겨나가면서 앞이나 옆 차량과 부딪힌 겁니다. 꽝 소리가 나가지고 천둥 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그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야 하면서 갔더니 그 상황이죠. 이 사고로 50대 트럭 운전자 등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를 낸 덤프트럭입니다.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서졌고 양쪽 바퀴도 다 빠졌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동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정적으로 막 올렸어요. 특수 견인 차량까지 동원해 사고를 수습하느라 11시간 가까이 걸리면서 장수나들목 인근은 하루 종일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카페에서 모르는 여성들의 손을 만지거나 뒤에서 껴안는 행동을 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전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러서 경찰에 체포됐는데 풀려나자마자 또 성추행을 했습니다. 김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퍼를 입은 남성이 혼자 앉아있는 여성에게 다가가 뒤에서 끌어안고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여성이 거부하자 다른 곳으로 걸어가는 남성. 이번에도 혼자 앉아있는 여성에게 다가가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심지어 남성과 같이 있는 여성에게도 손을 댑니다. 다른 카페에서도 여성들의 손을 만지는 등 추행을 이어갑니다.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불과 몇 분 만에 피해를 당한 여성은 8명에 이릅니다. 웅성웅성 돼가지고 뭐지 하고 봤는데 으로 이동해서 또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신고했다라고 말을 듣고 도망가려는 걸 제가 잡았어요. 남성은 전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여성 4명을 성추행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충동적으로 그랬다 그런 정도예요. 15일 날 범행을 했을 때 초범이고 구속 사유가 안 돼서 석방을 했어요. 근데 또 범행을 같은 장소. 경찰은 30대 남성을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하고 약물 투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우리 사회의 현실을 꼼꼼히 살펴보고 혁신을 고민하는 연중기획 달리자 대한민국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도권으로 향하는 청년층 그리고 지역 소멸 위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지역의 산업 현장들은 청년들이 사라지면서 활기를 잃은 지 오랜데요. 얼마나 심각한지 먼저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신발 특구. 오가는 사람이 없어 썰렁합니다. 곳곳에 임대 안내문을 내걸었습니다. 청년 구인난에 매출 감소까지 겹치면서 신발 제조업체마다 휴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나마 운영을 하고 있는 수제화 업체의 장인들은 60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20, 30대는 없어요. 우리 계통에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 한 55. 이대로 가다가는 신발 제조 기술의 명맥이 아예 끊길 처지입니다. 10명 정도에서 보면 한 2~3명 정도는 잘만 좀 가르쳐주면 신발로서 좀 잘 성장을 할 수 있는. 12만 명이 일하고 있는 경남 창원 국가산업단지.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젊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기계 제조업체는 산업기능요원을 빼면 전체 직원 40명 가운데 청년은 고작 5명뿐입니다. 일할 젊은 사람이 없다 보니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했습니다. 기계 가공 쪽에 좀 많이 좀 들어와가지고 미약 하나만 축적된 노하우를 좀 전수받았으면. 젊은이들이 와야 할 일자리는 외국인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대신 지역의 청년들은 해마다 6만 명 넘게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속에 지역의 젊은이들마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지난해 말 창원시의 인구는 1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는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원하는 일자리를 연결해주고 수도권과 차이 나는 임금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방법들이 통하고 있는지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I와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을 활용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3년 전 입사한 류민영 씨는 아이들이 쉽게 창작 동화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캐릭터 선택도 가능하고 아니면 직접 이렇게 류 씨는 대학원까지 관련 분야를 공부하고도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업체를 선택했습니다. 중요한 과제를 또 주도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좋은 동료들과 협력을 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 가는 게 너무 성취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단체가 지난 3년간 약 3천만 원을 지원해 수도권 업체와의 임금 격차를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전남 나주시의 이 IT 업체는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은 직원이 6명에 이릅니다. 우수한 지역 인재를 확보하게 된 회사는 성장에만 매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아서 지역에 한 10손가락에 드는 좋은 기업으로 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맞춤형 상담과 교육, 일자리 알선과 보조금 지원까지 청년 유출을 막으려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면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매칭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IT 등 특정 분야에 쏠리고 있고 제조업 분야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습니다. 인력 배출이 제일 중요한 거죠. 공방식으로 해가지고 서울에는 성수동이라는 학원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가 있어요. 전문가들은 젊은 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도 더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고인이 구조를 기다리다 북한군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하던 당시의 긴박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유족은 문재인 정부가 실시간 감청으로 상황을 다 알면서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700여 쪽 분량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고 이대준 씨는 실종 다음 날 오후 3시 30분쯤 부유물에 의지한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북한 측에 발견됐습니다. 우리 군은 감청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서주석 안보실 1차장은 살았구나라고 안도했고 어떻게든 구조되겠다며 퇴근한 군 간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시경 현장에 있던 북한군은 빨리 7.62mm에서 분화하라, 간장을 이용해 처리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고 이 씨를 살해합니다. 7.62mm는 북한군 기관총, 간장은 기름을 뜻하는 말입니다. 유족 측은 문재인 정부가 아무런 조치 없이 고인을 방치했다며 특검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청취했음에도 보고서만 왔다 갔다 하고 살려내라, 구조하라라는 자들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1심 법원은 이런 사실을 다 인정했지만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이 첩보를 은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주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사흘 만에 다시 법정에 나왔습니다. 평양 무인기 재판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적용한 이적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방해 1심 판결이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정에 들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피고인석에 앉습니다. 기피 신청이 취하되어 오늘 공소사실 및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 진술, 증거 신청 및 증거 의견 진술 절차를 진행한 공소사실. 일주일 전 윤 전 대통령 등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해 중단됐던 평양 무인기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안보를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평양 무인기 투입이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며 일반 이적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지난주 금요일 징역 5년이 선고된 체포방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의견을 직접 써서 변호인단에 건넸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뒤 1심 판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1심 재판부가 갑자기 선고 일정을 앞당기는 등 피고인 측에 불리한 재판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분한 조사를 허용한 반면 저희가 신청한 증인과 서중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일괄 기각하였습니다. 또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권을 인정한 건 심각한 법리 오류라고 했습니다.
항소 기한은 오는 23일인데 특검도 항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스페인에서 고속 열차끼리 정면 충돌했습니다. 두 열차에는 500명이 타고 있었는데 밤샘 구조 작업에도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열차가 옆으로 뒤집히거나 뒤틀린 채 멈춰서 있습니다. 승객들은 깨진 창문을 통해 빠져나오고 구급대원들이 부상자들을 들것으로 옮깁니다. 현지 시간 18일 저녁 7시 40분쯤 스페인 남부 코르도바에서 고속열차 2대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말라가를 출발해 마드리드로 가던 열차의 뒷부분이 아다무즈 인근에서 탈선했고 반대편 선로에서 시속 200km로 달리던 열차와 부딪힌 겁니다. 두 열차에는 500명가량이 타고 있었는데 최소 39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30명은 부상 정도가 커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고로 마드리드와 안달루시아 간 철도 운행은 중단됐습니다. Trabajando a lo largo de toda la noche los equipos de rescate, puesto que las circunstancias son complejas, son difíciles. Ahora yo me voy a acercar a... 스페인 교통부 장관은 열차에 문제가 없었고 선로 역시 전면 개보수가 이뤄진 상태였다며 이번 사고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아직까지 한국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남미 칠레에서는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20명 가까이 숨지고 주민 5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칠레 대통령은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맹렬한 불길이 주변을 집어삼킵니다. 불은 산맥을 타고 빠르게 번집니다. 현지 시간 18일 남미 칠레에서 24건의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해 최소 19명이 숨졌습니다. Pésimo, empezó el juego en este momento de aquí, saltó para este lado, se quemó esa camioneta. Estamos encerrados aquí en este momento con el fuego anoche. 특히 남부 비오비우주와 뉴블레주에서 피해가 컸습니다. 산불이 이틀째 확산하면서 여의도 10배 면적의 산림이 탔고 주택 수백 채가 사라졌습니다. 두 지역엔 국가 재난 사태가 선포됐습니다. El incendio sigue totalmente sin control. Las condiciones atmosféricas, tal como estaba previsto, lamentablemente son muy desfavorables. 소방관 4천 명이 투입됐지만 35도 넘는 폭염에 바람까지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가운데 현재까지 5만 명이 거주지를 떠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Yo creo que esta oportunidad, la catástrofe va porque entró a la parte ya urbana y eso ya es doloroso. 칠레에서는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고온 현상으로 대형 산불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정치는 두 얼굴을 가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국민을 위한 봉사라고들 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진흙탕 싸움인 경우가 많습니다. Why is the governor calling you at 2:30 in the morning? He just reached behind me and closed the door. But you can't f*** the interns. If you stay in this business long enough, you're going to get jaded and cynical. 영화 킹메이커에서 대선 캠프 홍보 참모 스티브는 자신이 존경했던 주지사 후보가 인턴을 임신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상은 무너지고 권력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난 겁니다. 당사자도 피해자를 지켜주기보다 비밀을 무기 삼아 권력의 중심으로 올라섭니다. We get a little bit of power. Any human being, we tend to act like out of control sociopaths. 권력은 일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문제는 약간의 권력만 가져도 마약처럼 인간을 괴물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첫 꿈은 이랬습니다. 왜 정치하느냐고. 세상을 바꾸고 싶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의로운 세상으로.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니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누구는 파도 미담이라는데 이 후보자는 파도 문제투성입니다.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더 조심하고 모범이 돼야 할 고위공직자가 보통 사람만도 못해 보입니다. 강남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에는 홍길녀가 돼버렸습니다. 결혼식까지 떡하니 마친 며느리를 며느리라 부르지 못하고 약혼자라고 표현합니다. 게다가 의혹 관련 자료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상당 부분 내지 않았습니다. 이미자 국회 재경위원장은 검증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며 청문회를 아예 안 하겠다는데 그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를 대통령의 통합과 실용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국민 모두가 환영하지 않는 분이 통합의 상징이 될 수 있을까요? 결단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임명을 강행하려 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다고 완벽한 도덕군자를 장관으로 쓰자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위대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도 못 맞춘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평가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1월 19일 윤정호 앵커 칼럼, 그리 탐나나였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강력한 한기가 내려오면서 내일부터 꽁꽁 얼어붙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강한 한파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절기상 대한인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안팎까지 낮아지겠습니다. 장기간 한파 대비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에는 한파 경보가,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 한파 주의보가 발령됐고요. 서해안에 강풍주의보, 동해안은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13도, 대전 영하 11도, 대구 영하 7도로 오늘보다 10도가량 크게 떨어지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영하 3도, 광주 2도에 그치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부터는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1에서 3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19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